이 지금 비상계엄 관련 내용들 오늘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국회 현안 질의를 받고 이 상황들 계속 급박하게 매 상황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 혐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할지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내란죄, 직권남용죄 혐의 범죄 사실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자진해서 출석을 포기하면서 방어권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사만 출석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이제 종료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내가 구속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정 부분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또는 다퉈봐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 예견되는 사건에서 종종 자진 포기 의사를 밝힌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란죄는 북한을 이제 물러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력이나 군 병력을 이제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3단계의 지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우두머리 그 다음에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될 텐데 뭐 오늘 밤 늦게 혹은 뭐 새벽, 내일 새벽 정도면 알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신속하게 판단이 나올 만한 정도로 여러 가지 정황과 외부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한다거나 체포를 지시한다거나 라는 구체적이고 굉장히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신빙성 있는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내란죄는 소명만 이루어지면 범죄의 중대성이 이루어지고 특히 실시간으로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가 현저히 높은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수사권, 수사 개시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법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지만 피의자가 그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영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내란 수괴죄라고 적용이 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네, 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한다면 내란죄 수사에 대한 강제 수사의 신속성 그리고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 수사에 지금도 이제 돌입했다 피의자라고 이제 적시된 점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한 예우 때문에 실제 신속하게 체포 구속할지 여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심 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차지하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무엇보다 더 높은 범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파괴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신병 확보 그리고 피의자 수사까지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예우 때문에 좀 고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상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이런 부분도 향후 수사에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진술이고요. 나아가서는 객관적인 문건이 확보가 되어 있죠. 실제로 계엄령에 따른 포고령이 아주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포고령을 대통령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작성했다라는 김용현 장관의 진술은 공범의 진술로서 가장 유죄의
범죄의 증거로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내의 최고 책임자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군대의 지시를 내리거나 군대가 보고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군 병력을 동원할 리는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 행위, 지시, 계획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과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퍼즐 맞추기로 종합을 한다면 예.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의 범죄의 소명과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또는 구속돼서 수사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건 헌법상의 기간, 예를 들면 국회가 대표적일 겁니다. 국회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하거나 그 어떤 사실상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의 구체적인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요. 나아가선 선관위에 대한 무력 침입과 증거조사, 위법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런 국헌 문란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포고령에 규정된 기본의 어떤 기본권 제한 사유 그리고 국회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 사유 모두 다 국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을 불가능해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각 참모총장이나 방참사령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에 또는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또는 감금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 일련의 행위 하나가 하나의 내란죄라는 단일 일제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종합적으로 언제 계획이 수립됐고 어떻게 실행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구체적인 어떠한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이런 모의가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이제 상세하게 밝히고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이 이제 가져야 되는 수사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검찰 특수본과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함께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렸거든요. 조금 전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고 또 이 방첩사 간부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 상황에 유의미한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폭로하는 모든 자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만큼 수사의 그 대상이 굉장히 방대한 사건이라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군대 내 수백 명의 참고인 조사도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발언과 특히 대통령실의 관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계속적으로 넓혀갈 수 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을 모르고 단순히 이렇게 이제 지시에 응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겠지만 이 비상계엄의 존재를 알고 위법성을 알고 부하내동하거나 모종의 어떤 역할을 가담한 사람들은 내란의 그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최정점 중간 책임자까지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자료는 수집됐지만 그 하위 직책인 사람을 어디까지 수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제 수사는 수개월 이상 진행돼야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주장이고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상황들 대조를 통해서 이게 증거로서 좀 유의미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국헌 목적이라는 건 주관적 인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국헌 목적범이라는 목적이 이제 입증되기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지휘 체계가 있는 거죠. 지휘가 내려진 내용들에 대한 녹음 그리고 업무 보고 그리고 관련된 공문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문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들었다는 목격이 나오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이것이 이런 위법한 지시나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립될 것이고요. 실제로 무력과 폭력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외력,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증거는 곳곳에 CCTV와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다각도의 어떤 자료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통화를 했고 누가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고 용인하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는지 모의의 어떤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휴대전화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군 관계자들이 당시 그냥 지시를 이행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임을 알고 지시를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거나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하급 직위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예.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예. 이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군 지휘 체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무혐의 무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판례는 위법한 명령임을 알고 수행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즉 이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인식하고 위법한 비상계엄령에 따라서 타인의 어떤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명령에 수행했다.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위법성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책임자인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중간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하내동하거나 단순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는지 정보가 공유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명령을 통해서 움직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현장 화면도 함께 보셨지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역시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방에 상황이 생긴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조사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본회의 통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설특검법 수사 요구안 이 부분과 또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국회에서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이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이제 신병을 확보하라는 결의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국민적인 요구를 이제 전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각각의 수사기관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정보 공유하지 않고 난맥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한 측면이 있죠.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한 마음으로 같이 수사하기보다는 각자의 어떤 시각대로 지금 수사를 개시해서 증거 방법도 지금 제각기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상설 특검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이제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으나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 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의하고 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빨리 하나의 주체가 단일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검찰, 경찰, 공수처 그 수사 협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어떻게 전방을 해야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합동수사단을 설립해서 검경이 합심해서 수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내란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양쪽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실체 진실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는 명제는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기관 간의 경쟁을 한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조직의 그 어떻게 보면 통일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해서는 좀 교통정리를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의 개시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에 정해진 어떤 수사 개시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합동수사단이 빨리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합동수사단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 속도는 가장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설특검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결국 이 상설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합수단을 통해서 수사를 통합해야 하는 건지 현실적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합동수사단이든 명칭과 기관과 상관없이 국가적인 위기이고요.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에서도 이 내란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로 예. 기관 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처벌자를 정하고 그 처벌에 대한 수위, 기소까지 빨리 이루어져야 국정 혼란과 국민적인 혼란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명감을 가져야 될 때이고 그 사명감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수사기관을 향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관 간 이기심으로 이렇게 사건을 뭉개고 있느냐,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조사하면서 조지호 청장과 김용현 구속영장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를 하기도 한 상황인데 이건 어떤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 경찰권의 어떤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국회를 통제하는데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데 모정의 모의가 있었고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정보가 공유됐다라고 한다면 내란자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경위 모의에 참여했던 일시 계획 그리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 수사의 어떤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군 병력의 각종의 기관이 동원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내란죄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내란죄를 수행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한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란죄 혐의로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여해서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들고 반대했다라고 처벌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이렇게 내란의 모종의 모의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걸 용인하고 일정 부분 방조하거나 동요하거나 묵시적으로 이것을 용인했다고 한다면 내란자의 공범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무회의에 참여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전부터 이 모의 단계부터 이것을 공유해서 이 어떤 일정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 그러니까 이 국가기능 권능을 이제 마비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판례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런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 국무회의에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기의 장관들마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에게 공식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에 한 명은 조사를 마쳤다고까지 전해지는 상황. 법정 내용도 송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